환절기입니다. 환절기 때는 우리 인체가 주위 환경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살을 앓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신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환절기 때 늘 좀 불편함을 느끼죠. 기껏 해가지고 좀 몸 좋아졌더니 건강관리 좀 해서 몸 좀 좋아졌더니 갑자기 또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대부분의 경우가 환절기 때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잠깐 면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면역력이라는 게 뭘까? 항상성, 유지력을 얘기하고, 환경, 생체 내외의 환경이죠. 환경 적응력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력입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이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항상성 유지력. 이런 경우는 외부 생명체 또는 내부 독소, 물리적 충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흐트러진 우리 몸의 어떤 조건들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려고 하는 힘이죠. 환경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고 환경에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떤 사람이 면역이 높을 것인가? 겉보기하고 내적인 감은 좀 달라요. 환경이 둔감하다고 해서 환경이 변화해도 몸이 별 변화를 못 느끼는 사람은 두 타입을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순식간에 즉각적인 적응력이죠. 두 번째, 감지를 못하는 경우죠. 근데 아예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데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면역이 높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민감하면 체력적으로 연약할 때 스스로 우리는 보호 능력이 작동을 하죠. 이렇게 될 때 뭐냐면은 아주 민감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환경에 민감한 체력적으로 연약하는 거하고 면역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체력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대사능력이랄지 근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구력. 그러면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우리 몸의 내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 내부의 면역력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면역이 약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면역력이 굉장히 민감해져서 면역력이 높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체력적으로 연약한데 민감하지 못해요. 둔감해요. 철을 안다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얘기죠. 얘들은 철을 몰라요.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냥 놀기 바빠요. 현실적인 앞만 보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계절을 알게 되고 세월의 흐름을 알게 되고 주변을 보게 되죠. 그때 그것을 철을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체력적으로 연약한데 이렇게 감지를 못하고 민감하고 둔감하죠. 그런 경우는 철을 모르는 면역 상태, 즉 면역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큰 병이 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고 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하죠. 적응력이 강하다, 적응력이 약하다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체력적으로 약해요. 그렇지만 보호 능력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보호 능력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조금 변한다든지 하면은 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얘들은 그래서 감기도 잘 걸려요. 근데 어른이 돼서 감기가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감기를 못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은 면역력이 체력적으로도 높고 면역력도 높다고 보면 돼요. 근데 감기를 못 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둔한 사람,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꾸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런다기보다는 면역력이 굉장히 민감하고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몸이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작동해서 보호하죠. 그러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체력적, 즉 단련이 되면서 이제 그렇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점점 이제 민감하게 아프지 않게 되죠. 너는 면역이 약해.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의미에서 면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환경적인 다시보다는요, 환경, 또 외부 생명체나 내부 독소, 물리적 충격,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으로 변화는 체온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전신적인 것과 국부적인 것이죠. 이 체온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체력적인 문제, 체온적인 문제, 체력과 건강을 같게 놓지 말아야 됩니다. 체력하고 건강은 별개의 문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체력은 흔히들 근력을 얘기할 수 있고요. 건강은 곧 면역력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을 질병과 노화, 퇴행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키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면역이라는 걸 보시고 얘들이 면역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체력적으로 약한 거죠. 어른들의 체력은 근력으로서 훈련, 단련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린애들의 체력은 체온,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화력, 유전적인 소화력. 어린애들은 유전적인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또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됐는가. 그것이 어린애들의 체력을 결정을 하죠. 근데 성인의 체력은 단련과 훈련으로서 근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애들은 이렇게 소화력이 약하고 체온이 약한 사람은 체력적으로 연약하고 그래서 자체 내에 설계되어 있는 보호 능력이 예민하게 작동하는데 그래서 함부로 면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체온이 높은 속 체온이 높은 사람들이 결국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적응력을 바꾸게 되고 몸의 내부 상태에 따라서 적응력을 다 발휘하게 돼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 몸에서 몸이 문제가 됐을 때 살아가면서 뭔가가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면역력에 의한 거죠. 면역 항암을 얘기하면서 특별한 단백질, 특별한 아미노산, 이로 인해서 되는 펩타이드 제품. 아미노산이 몇 개씩 결합된 게 펩타이드고, 단백질은 다수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은 펩타이드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죠. 특별한 당질 제품, 필수당을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 제품, 그리고 비타민. 이걸 얘기해요. 이걸 상품화해서 항암인이 면역인이 사포닌이 많다, 알리신이 많다, 특별한 식품. 근데 그들 속에 그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으로 모든 식품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있죠. 근데 핵심은 미네랄인데 많은 이 식품회사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이게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미네랄이 없으면은 이것들은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미네랄이 있고 이것들이 없으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양적으로 다량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 몸에 필요한 이것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량을 필요로 합니다. 소량. 이것들이 좋다고 이것들을 다량 섭취하게 되니까 문제예요. 이걸 다량 섭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네랄이 결핍되게 되죠. 미네랄과 결합되지 못한 기타 영양소 우리 몸에 쌓이게 돼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니. 미네랄이 없는 어떤 영양소도 그냥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이 독소가 배출이 된다면 다행이죠. 배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 쌓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타민C 신드롬. 비타민C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고 발표들이 있어요. 비타민C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비타민C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A라는 사람이 식생활이 있어요. 식습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섭취를 하느냐 양을 얼마만큼 먹느냐 그리고 먹는 횟수는 얼마냐 그 사람의 식습관이라고 하죠. 다 달라요. 여기에 특별한 영양소를 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 C를 한번 예를 들죠. 비타민 C를 넣었어요.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영양소도 독자적으로 작용 못한다. 이런 것을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 비타민 C만을 섭취했을 때 그러면 비타민 C를 예를 들자면 비타민 C라는 영양소가 독자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몸속에서 활용될 때는 다른 보조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보조 영양소가 그 사람의 식습관에 의해서 비타민 C가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 속에 들어있다면 요 A라는 사람이 섭취하는 비타민 C는 비타민 C의 효과를 몸에서 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그 사람의 식습관이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데 다른 보조 영양소가 이 식습관을 통해서 공급되지 못하면 비타민 C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되죠. 미네랄이라는 기본 바탕 위에 다른 영양소의 작용이 있다고 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들, 비타민이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공 또는 열을 지나치게 가해해서 화식 또는 가공되는 과정에서 미네랄의 소모가 음식 자체 속에 미네랄의 소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미네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네랄과 만나지 못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네랄과 만나지 못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은 그게 독으로 되는 거죠. 이 미네랄은 흙 자체.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기타 파이토팩타르 식물 내지 영양소들 색이나 맛이나 향을 나타내는
이런 다양한 물질들 전부 다 누가 만드느냐면은 이것들은 광합성에 의해 합성한 거죠. 광합성, 물과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미네랄에 의해서 이런 영양소들이 만들어집니다. 물은 H2O로 되어 있죠. 햇볕은 말 그대로 에너지고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죠. 미네랄, 즉 다양한 무기질, 원소들, 다양한 원소들 있죠. 그래서 이 무기질은 또 다른 말로 전해질이라고도 하죠. 이게 흙 속에 있어요. 그러면 H, O, C,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질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식물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N, 그리고 미네랄, 이것들의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비타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우주 구성 원소, 애초에 지구가 창조될 때 창조 물질이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식물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합성하는 2차 산물이고, 여기는 1차 물질이죠. 이 1차 물질, 이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순환하고, 합성 물질은 우리 몸에서 활용되고 다시 1차 물질로 바뀌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합성돼서 1차 물질은 다시 합성돼서 2차 물질을 만들고, 이것은 다시 활용되고 1차 물질로 바뀌고, 이것은 그림자고 이것은 실상이죠. 근데 우리는 이 그림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이거죠. 실체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을 실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속에서 미네랄 다 빼버린다, 그럼 우리 몸은 그냥 무너지죠. 단백질 덩어리 있고,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 지방 덩어리가 되는 거죠. 사람은 장이라는 뿌리에 육체가 있죠. 이게 동물이죠.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흙의 것을 가지고 나무 형체를 만들고, 사람, 동물은 장을 통해서 땅의 식물을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라는 형체를 만들죠. 세포도, 동물은 원형빈막이만 있고 여기는 세포막이 있는 거고, 여기도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여기도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여기는 동물에는 콜레스테롤이 있고 여기는 식물 스테롤이 있고, 아무튼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같으면서도 형체만 약간 다를 뿐이라는 얘기죠. 식물이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또 3대 영양소를 합성하듯이 동물도 비타민, 그리고 3대 영양소를 합성합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서로 여기 합성하는 것은 상호, 여기서는 호환한다는 거예요. 호환. 그래서 지방이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탄수화물이 되고,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고, 탄수화물이 지방이 될 수 있고, 지방이 탄수화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호환하죠. 그리고 비타민, 장내 세균총에 의해서
합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합성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미네랄이죠. 우리 몸속에는 이런 것이 있고 식물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얼마든지 서로 호환이 되고 장의 환경만 좋아진다면은 필요한 비타민도 합성이 된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보이는 형체로만 본다면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여기에 이제 혼이 있냐 없냐, 이것은 여기서 노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생명체고, 식물에 있어서 환경이 첫 번째 환경이 땅이죠. 사람도 첫 번째 내가 먹는 음식이죠.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그럼 땅에 있는 거 먹지 않잖냐. 왜냐하면 땅에서 흘러나온 유기물질이나 미네랄들을 먹고 살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거고, 먹이 순환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는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결국. 흙은 그 형체를 갖고 있는, 미네랄 형체를 갖고 있는 구조물을 이루고, 그리고 태양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성한 모든 영양소, 이 영양소는 몸속에서 대사될 때 태양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태워지죠. 사람의 몸이 따뜻하고 식물도 에너지를 잔뜩 가지고 있죠. 태양 에너지. 그래서 불을 지펴서 탈 때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원적외선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원적외선도 있고, 뜨겁게 느끼는 근적외선이랄지 빛도 나오고 다 하죠. 그것은 전부 다 태양에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늘 미네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음식에 대한 과욕을 버리는 것, 많이 먹어야 힘을 쓴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음식은 적게 먹고 미네랄은 충분히 섭취되게 되면 우리 몸에 찌꺼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궁이에 장작을 많이 지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대로 된 통풍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 너무 차갑다든지 그러면 장작이 잘 안 타죠. 축축하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숯이 많이 생기죠. 그럼 아구가 금방 막힌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하게 공기를 통하게 하고 아궁이가 건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장작양을 적절히 넣어준다면, 아궁이가 막히도록 넣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여유가 있게 넣어주면은 거기는 숯이 남는 게 아니라 재가 남죠. 재는 더 이상 태워질 수 없는 것, 더 이상 열을 낼 수 없는 것, 숯은 아직 덜 태워진 것, 더 열을 낼 수 있는 것, 다 태워지지 못하고 남아버린 것, 이게 우리 몸에 독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산소 부족과 기타와 같이 아궁이의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 부분을 넘쳐서 과식을 했을 때 그 먹은 음식이 재로 남지 않고 숯으로 남아서 우리 몸에 쌓이게 돼서 그것이 배출되지 않으면 독이라는 얘기죠. 공복에 고통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러면 공복 시에 공복이 증가할 때 고통, 저혈당이랄지 후두를 떨린다는 뭐 하면서 지금 음식만 생각나는, 그게 바로 질병이라는 얘기죠. 공복 시에 여러 가지 고통이
증가한다. 이게 질병 상태. 아파야 낫는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 몸이 냉기가 들어서 감기 인플루엔자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심각하게 오염됐어요. 이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심각하게 오염돼서 각각의 세포 자체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감기라는 증상을 만들어내요. 아파야 한다는 증상이죠. 그래서 열이라는 통증과 그 과정 속에서 염증이 생기죠. 이것은 우리 몸을 원래대로 돌리게 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열을 또 통증을, 염증을 그대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뎌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급격하게 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물론 약의 영향을 보조를 받아야겠지만은 조금만 열나도 해열제,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조금만 염증 뭔가 있어도 아예 열나고 통증인 사람한테는 아예 그냥 현대의학에서는 소염제를 처방해버리죠. 공복 시에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 않다, 건강하다. 공복 시에 고통스럽다, 질병이다. 이것은 이것처럼 하나의 증상이에요. 이 공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공복에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을 때 즉시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덜해요. 근데 이 사람은 공복 시에 혈당이 떨어진다든지 이 공복감을 느낄 때, 위장이 비일 때 고통을 느껴요. 이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몸에 내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공복감을 느끼고 저혈당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러한 증상은 이걸 요 고통, 이 공복에 오름으로써 생기는 내 몸의 그 바뀐 환경을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느껴야 나중에 고통을 안 받게 돼요. 증상을 느껴야 나중에 치유가 되듯이. 근데 공복 시에 고통스럽다고 먹어버려요. 뭐 설탕을 먹는다든지 꿀을 먹는다든지 사과나 기타 당 섭취를 해버려요. 뭐하고 똑같냐면 해열 진통 소염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복감을 나는 심하게 느낀다 그러면 더 느껴야 공복감을 감히 안 느끼게 돼요. 이게 증상적 요법이죠. 일일 이식을 권장하고 간식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공복 시에도 고통이 심한 걸 고통이 느끼지 않도록 해서, 공복 시에 고통을 못 느끼면 어쩐다고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어떤 질병을 치유한다는 게 아니라 식습관을 바꿔가지고 굶어도 고통스럽지 않을 때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가요. 고통스러운 사람. 근데 굶어도 굶으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나는 도저히 못 굶어. 이런 사람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심각한 질병 상태. 남녀가 결혼을 해요. 효자도 낳아요. 불효자도 낳아요. 내 입 맛을 느끼는 혀와 음식이 결혼을 해요. 건강이라는 자식도 낳고 질병이라는 자식도 낳아요. 남녀가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효자도 나고 불효자도 나는데, 그러면 이 불효자를 안 낳으려면은 두 남녀가 이혼하면 됩니다. 이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요건 이혼할 수 있어요. 내 입과 음식이 결혼을 했어요. 자, 음식의 종류, 음식은 식습관을 포함하죠. 음식의 양, 음식을 먹는 섭취, 섭생 방법,
그리고 횟수, 이것과 내가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떤 음식과 결혼했냐에 따라서 건강을 낳게 되고 어떤 음식과 결혼했냐에 따라서 질병을 낳기도 하죠. 내 몸에 현재 질병, 몸의 건강 상태,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럼 뭐가 이혼해야 되죠? 여기 음식과 이혼을 해야 돼요. 식습과. 음식과 내가 과감하게 이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을 낳을 수 있는 음식과 다시 결혼을 해야 돼요. 질병을 낳는 음식은 사실상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못 하는 거예요. 건강을 낳는 음식은 중독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이 질병을 낳는 음식은 중독성이면서 양을 많이 먹게 돼요. 식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이혼을 해야, 떨어져야 내가 건강을 되찾는 건데 그동안에 정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건강을.